자, 오늘은 그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원래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기로 1, 2, 3법칙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교과서는 특이하게 나눠서 되어 있더라고요. 1, 2법칙하고 증가속도 직선운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법칙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어서 되도록이면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운동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위치의 변화를 운동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인 변이와 그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시간분의 변이, 속도,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가속도까지 배웠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진 않아요. 사실은 알 수는 있어요. 가속도만 알면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 질량과 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질량은 뭐 그냥 간단하게 재면 되는 거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물체의 운동을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힘과 운동인 거예요. 그럼 힘부터 먼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혹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물리량들 중에 있는데 도입니다.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보다 이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사실 이 문장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2법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속도 변화의 원인이니까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뀌는 거고요.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바뀌는 겁니다.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바뀐다가 1법칙이고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가 2법칙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정의한 사람이 뉴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단위는 뉴턴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힘의 3요소는 뭐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요 작용점은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힘을 얘기할 때는 어디에 작용하는 힘인지를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통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화살표의 길이가 힘이 크면 좀 길게 그리고요. 힘이 좀 작으면 짧게 그리고,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힘 중에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더한 그러한 힘을 합력 혹은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둘 다 비슷한 빈도로 쓰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십시오. 알짜힘 혹은 합력, 합한 힘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오른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면 합치면은 오른쪽으로 10N이죠. 그러니까 상쇄될 건 상쇄되고 남는 알짜배기 힘이다라고 해서 알짜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모두 합한 힘이라는 의미에서 합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과 2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다 합력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법칙과 관련된 공식에는 거의 대부분이 합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아두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하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는 끝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물리량은 다 배운 거고요. 1법칙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제1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칭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기호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뭐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F가 0이면 속도가 일정합니다.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F는 뭘까요? 힘. 아, 알짜임. 예, 예, 알짜임이죠. 예. 힘 하면 한 50%. 합력, 알짜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1법칙, 2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합력이라는 거. 이 합력이 0이면 V가 일정한데 V는 벨로시티입니다. 뭡니까? 공력. 속도입니다. 속도. 오케이. 그래서 합력이 0이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이 다 있으니까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정지 상태가 쭉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움직이고 있었다면 금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합력이 0이면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힘이 작용하더라도 다 더해서 0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이 0일 때 속도가 일정한 거거든요. 그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움직여요. 근데 뭔가 우리의 약간 내면에는 그런 좀 느낌이 있잖아. 뭔가 물체를 움직이려면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다 멈추잖아요. 뭘 안 밀어주면 안 당기고 안 밀어주면 다 멈추잖아요. 그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마찰력 때문이죠. 네, 마찰이 없는 공간에 나가게 되면 계속 움직입니다. 그 교과서에는 우주 정거장에 있는 물방울을 예로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중력도 작용하지 않고 공기 저항도 거의 없고 이러면 이제 한번 움직이면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고 실험으로만 가능했던 게 지금은 실제로 실험이 가능합니다. 마찰이 없는 상태를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밀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게 발견됐어요. 갈릴레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한 2000년 만에 발견된 이런 내용입니다. 갈릴레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데 아무런 원인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계속 영원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신기해요. 여기. 그래서 이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관성의 크기가 있거든요. 관성의 크기가 바로 질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량은 보통 그 매스의 앞자를 따서 m으로 얘기를 하죠. 관성력이란 게 진짜 있어요. 네, 관성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차피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있는데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관성력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힘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실존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갔다 오면 변이가 0이 되어 있겠네. 이제 이거 유튜브 못 쓴다. 변이가. 이름 뭐죠? 이동거리 있겠지. 속력하고 속도도 보여주세요. 하지만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싫어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이가 0이에요. 진짜. 예, 교과서에 있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한번 읽어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성과 관련된 현상을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하기 문제인데 눈길을 걸은 후 바닥에 발을 구르면 신발의 눈이 털리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는 건데 자, 신발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신발입니다. 누가 봐도 신발이죠. 이러면 완벽한 신발이 됩니다. 요 안에 이게 요 안에 이렇게 눈이 끼어 있다고 쳐요.
좋은 거 같아. 여기 적혀있잖아 신이라고. 신발. 저 많이 주세요. 뭐 아니야 뭐. 눈이 끼어 있게 만들기 위한 신발. 요것도 끼어 있도록. 이렇게 하면 완벽한 눈이 되죠. 진짜 유튜브 없습니다. 얘가 일정한 어떤 속도 V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과 부딪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닥과 부딪히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신발이나 눈이나 V입니다. V. 근데 바닥에 부딪히면 신발이 바닥에 닿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신발은 속도가 0이 돼요. 순간적으로. 근데 눈은 관성에 의해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바닥 쪽을 향해 가기 때문에 신발하고 눈 사이에 속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속도 V가 되는데 미안 거꾸로네. 신발은 속도가 0이 되는데 눈은 V를 유지하니까 속도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눈하고 신발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먼지 터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이불에 방망이로 때려갖고 먼지를 트는 경우에 먼지는 정지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데 이불이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먼지는 정지, 이불은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서 먼지하고 이불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이불이 다시 오면 바람을 일으켜서 먼지가 날아가는 그게 이제 먼지를 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먼지 터는 과정 설명해 보라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뉴턴의 운동 제2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F = ma로 알고 있죠? 저는 그래서 거꾸로 적을게요. ma는 F. 왜 그러냐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요 F는 뭐라고 했습니까? 합력. 합력이죠. 합력은 더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써야 될 수가 있어. 근데 ma는 한 번만 쓰면 끝이거든요. 질량 m인 물체가 가속도가 a이면 ma 한 번만 쓰면 끝이거든요. 무조건. 그 다음에 힘은 여러 개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 써야 될 걸 뒤에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십시오. m은 뭡니까? 질량 매스가 되겠고 a는 acceleration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있는 양은 요 두 개가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질량은 방향 없습니다. 동쪽으로 3kg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가속도하고 힘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 작용 합력을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속도로부터 임의의 순간에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되는 가속도를 구하는 요 식이 ma = f고요. 그래서 요 식의 별명이 있는데 요 식을 운동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가속도를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운동방정식이라고 별칭이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적어볼게요. a는 m분의 f 이렇게 적어보면 이러면 좀 이 식의 의미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요 a가 있으면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a가 0이면 속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의 크기인 가속도는 f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f가 속도 변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결국에 힘의 정의입니다. 위에 한번 살펴보면 맞죠? 그래서 원인이 크면 결과가 크죠. a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 변화의 원인인 힘이 크면 속도가 많이 변합니다. 근데 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변하지 않죠. 잘.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가 유지되려고 하는 성질,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성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가 질량이니까 얘가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요. 관성이 클수록. 관성이 클수록 관성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은 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동차보다는 트럭이 멈추기 어렵고요. 기차가 또 더 멈추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달린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니까 이제 속도를 줄이기가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그 힘도 더 많이 들고 그런 게 이제 요거하고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식을 계속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뒷페이지에 교과서에 있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읽어보면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R자임의 방향으로 가속된다. 일단 방향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관성좌표계와 가속좌표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관성좌표계는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 이 법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를 더 보고 들어가죠. 교과서에 교과서 18쪽에 보면 자유낙하하는 야구공이 있는데 이걸 이제 뉴턴의 운동제 2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MA는 F로 한번 써보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MA는 MG가 되죠. 기억이 납니까? 네. 요게 무게였거든요. 무게. 중력의 크기였죠. 외우는 방법을 살짝 소개해주면 무게 이렇게 하면 MG 무게 중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질량하고 관계없이 가속도가 G죠. 언제 안 들었어요 지금? 올해 신상품이야. 작년 없었죠? 작년에 없었어. 무게. MG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 질량과 관계없이 9.8m/s 제곱, 그냥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이런 가속도 운동하는데 이걸 ma 꼴 mg, ma 꼴 f라는 식으로 이걸 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식에 의하면 빗방울이 바닥에 도달하게 되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총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와요. 보면 1초에 1km 이상 가는 속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은 막 다 뚫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제 ma 꼴 f 써보면 이렇게 돼요. ma는 이거는 말로 쓸게요. 중력 빼기 공기 저항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력은 크기가 일정해요. 근데 공기 저항력은 속도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지는 순간은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근데 점점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이 커져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아마 느낄 수 있을 텐데 자전거 속도 느릴 때는 공기 저항이 별로 없죠. 근데 빠를수록 공기 저항이 커지잖아. 느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속도 0으로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중력하고 같아져요. 언젠가는 중력하고 같아져서 얘가 나중에는 결국엔 0이 됩니다. 0이 되면 가속도가 0이 되죠. 그럼 그 순간부터는 속도가 안 변해요. 그래서 요게 요 두 개가 같아질 때에 가속도가 0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거든.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때의 속도를 이제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무한정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빠르기가 되면 공기 저항력이 중력하고 같아지면서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합력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빗방울을 맞고 이제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ma 꼴 f라는 식이 쓰이는 거예요. 자, 요건 뭐 간단하게 한번 수치적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해보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한 50톤 정도 되네요. 톤이 한 1,000kg이니까 50톤이네, 그지? 그러면 가속도가 2m/s 제곱이면 비행기를 가속시킬 때 필요한 R자임이 10만 뉴턴이 됩니다. 이게 50분밖에 안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무게의 비행기가 있겠지만 예를 하나 든 거겠지.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톤 정도 된다라고 보면 자동차를 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엔진의 힘은 요 두 개 곱하면 되죠. MA니까. 그래서 한 1000뉴턴 정도
됩니다. 비행기보다는 그래도 한 100분의 1 정도. 2,000 아니죠? 2000N. 잘 듣고 있네. 네, 그러니까 100분의 1이 아니네. 50분의 1이라. 그다음 오토바이가 가속도가 2m/s 제곱인데 엔진에 이미 700N이라면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질량이 350kg이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0kg이라고 하면 똑같은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120N이면 되는 거죠. 20N.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토바이가 사람보다 한 7배, 6, 7배 정도 힘이 세고 자동차는 더하고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계산해 보면 좋은 게 그래도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한 번씩 뭐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성좌표계하고 가속좌표계를 이행해 보면 일단 정의 자체는 관성좌표계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좌표계입니다. 혹은 정지해 있거나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버스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가속좌표계는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그러니까 버스가 속도가 점점 증가하거나 아니면 멈추고 있는 중이 이제 가속좌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성좌표계를 관성계, 가속좌표계를 비관성계라고 하는데 관성좌표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유지되고 힘을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고 작용이 되는데 가속좌표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 안 해요. 힘을 작용하지 않는데 얘가 속도가 막 변해요. 갑자기 멈추는 버스 생각해 보면 사람한테 힘을 작용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앞으로 쏠리죠. 그래서 마치 힘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 받는 느끼는 가상적인 힘을 관성력이라고 그럽니다. 뭐 들었지만 들었지 않은 게 돼버렸네. 근데 이 관성력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다 성립 안 한다 했잖아. 근데 이때 관성력도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게 다다음 시간에 배울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관성력은 그 반작용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힘으로 분류하는데 근데 왜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너는 일반 상대성 이론 안 배우네 참. 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성력하고 중력이 또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양이 되는. 그거는 이번에 물리학원에서 빠졌습니다. 영이. 근데 이 관성력도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나오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올 수도 있을런가. 일단 제가 해설서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내가 출제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이 예가 제일 많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은 뒤로 쏠리죠. 근데 이게 사실 관성으로 설명하면 승객들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근데 안에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마치 뒤로 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를 보면 시속 60km 달리다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면 승객 밖에서 바라보면 관성으로 그냥 설명이 가능합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얘는 시속 60km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버스는 시속 40km, 시속 30km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안에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앞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끼는 가상적인 힘을 관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그냥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요건데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ma=f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결국에는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고 싶은 거야. 가속도를 알면 임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빠르기로 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a=f를 쓰는 연습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수식으로 푸는 경우에는 거의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푸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평면에 질량의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의 힘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F1이 조금 더 커서 얘가 정지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보통은 가속도의 방향을 안다면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좋아요. 좌표축을 잡을 때.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 겁니다.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다루는 모든 운동은 직선 운동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축을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부호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방향은 이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MA 꼴 F 해볼게요. 일단 MA는 그냥 쓰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면 돼요. 과감하게 MA는 이까지는 그냥 과감하게 쓰면 됩니다. MA는. 그 다음에 뒤에는 합력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인 걸 한 번만 해볼게요. 원칙적으로는 힘을 더하는 겁니다. 무조건 힘을 더하는 거고 그 힘의 방향을 부호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F1은 오른쪽 방향이잖아. 네. 그래서 F1은 플러스고요. F2는 왼쪽 방향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F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플러스 F1 더하기 마이너스 F2 이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F1 빼기 F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질량을 알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이제 이 물체의 미래를 모두 알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물체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A를 오른쪽으로 F로 그러니까 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그럼 물체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MA 꼴 F도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A에 대한 식, B에 대한 식. 근데 힘이 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A하고 서로 B가 서로 맞닿아서 밀고 있죠. 항상 물체와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항상 수직으로 서로를 밉니다. 이게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순서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작용 반작용을 미리 땡겨서 설명하면 항상 힘은 쌍으로 존재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고 B는 A를 왼쪽으로 밉니다. 이 상황에서는 항상 닿여 있으면 서로를 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B는 A를 왼쪽으로 밀고요. A는 B를 오른쪽으로 미는데 여기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고 그 크기를 F1이라고 할게요. F1.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F, 마이너스 F1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있는 거예요. A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F, 마이너스 F1. B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F1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세워보면 A에 대한 방정식은 A 질량 라지 M이죠. MA는 F 빼기 F1 이렇게 되겠고요. 그 A하고 B는 매 순간 속도하고 가속도가 같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이 그냥 A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MA 이꼴 F1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F1. 그럼 한번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좌변을 다 더해보면은 A의 질량 라지 M 더하기 B의 질량 스몰 m A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우변을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F. 그냥 F만 남죠. 이게 전체 방정식인데 근데 지금은 정석대로 풀었는데 사실 얘를 먼저 적는 게 좋아요. 근데 얘를 적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A하고 B가 어차피 똑같은 속도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이나 B에 작용하는 힘이나 같은 작용점이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이 두 힘은 같은 곳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돼버리죠. 상쇄가 되고 얘만 남습니다. R자임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질량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가속도 A는 F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면 가속도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서로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먼저 쓰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미는 힘을 구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얘를 여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F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했잖아.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문제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해라.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A의 작용 힘을 다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의미로 치면은 막 운동방정식 세워서 F 구하고 F는 나와 있을 거니까 F1 구해가지고 F 빼기 F1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전체를 하나로 놓고 MA는 F 해가지고 A 구했잖아요. 그럼 R자 힘은 라지 곱하기 MA잖아 그냥 MA. 예, 그렇지. M 곱하기 A, 라지 M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A에 작용할 R자 힘은 라지 M 곱하기 A, B에 작용할 R자 힘은 스몰 M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굳이 힘을 다 더하지 않아도 가속도를 알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R자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문제 풀 때. R자 힘을 구할 때는 힘을 다 더해도 되지만 그냥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구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A하고 B가 또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서 F의 힘으로 B를 당기는 경우인데 이때 실은 역시 무시무시한 실이 되겠습니다.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없어요. 없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는 수직 항력이 있었죠. 예, 장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의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모든 지점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 방향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실이 팽팽한 상태잖아. 실이 물체를 밀 수는 없지. 무조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력의 방향은 요렇게 끝입니다. 예. 이 두 개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T라고 이렇게 둘 거예요. TT. 텐션. 스트링 포스 해가지고 S로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 저는 주로 T를 많이 씁니다. 자, 이 실의 장력이 모든 지점에서 같다는 것은 한 번만 증명하고 앞으로 계속 쓸게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요만큼의 실에 대해서 MA 꼴 F를 써볼게요. 요만큼의 질량이 M1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실의 장력이 뭐 다르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T1이고 이게 T2고 그래서 식을 세우면 M1A는 T1 빼기 T2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무시무시한 실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되노? 0이 됩니다. 네.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A가 0이든 0이 아니든지 간에 요거는 반드시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 실의 범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지금 실이야. 저 지금 실을 확대하는 거죠. 내분하는 게. 네,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룰 문제는 다 무시무시한 실밖에 없다. 이렇게 안심해도 됩니다. 네. 대학교 가면 이제 무시하지 않은 실을 보게 될 텐데 지금은 무시무시한 실만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T 하나고요. B에 작용하는 힘은 F 빼기 T인데 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플러스 T 마이너스 T에서 상쇄되죠. A에 작용하는 힘이나 B에 작용하는 힘이나 작용점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는 F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마저 해볼까요? 근데 만약에 장력을 구해라 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이나 B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연습이니까 둘 다 써보도록 할게요. A는 MA 이꼴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요 식으로 가속도 구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장력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삼아 비교해보면 MA는 F 빼기 T 이렇게 되죠. 뭐 검산해보고 싶으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지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 점점 이제 또 무시무시한 녀석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 도르래. 역시 마찰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힘을 보면 근데 이때까지 사실 은연중에 생략한 게 있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항상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냐면 사실 중력 다 있잖아. 근데 중력 생략한 이유가 중력만큼 수직항력. 바닥이 수직항력으로 떠받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방향은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면 위에 놓여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시했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는 역시 중력 무시해도 됩니다. 수직 항력이 있으니까 상쇄돼요.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떠받치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얘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게 mg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는 무시무시한 도르래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력이 크기가 똑같고요. 항상 실은 물체를 잡아당긴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향이 TT. 근데 요거 잘 보면요, 요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 됩니다. 라지 m인 A와 스몰 m인 B를 수평면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mg만큼 당기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TT 이렇게 되고요.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좌표를 세울 때 이렇게 잡으면 돼요. A가 오른쪽으로 갈 때 B는 아래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A는 오른쪽을 플러스, B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한 평면 위에 있는 것, 한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다루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리해집니다. 저는 이제 줄여가지고 보통 이럴 때 이렇게 표시해요. 그냥 이걸 플러스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체 방정식을 세워보면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요거를 묶으면 되잖아. 이렇게 묶으면 전체 방정식이 간단해집니다.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는 이때 t는 플러스 t 마이너스 t 날라가죠. mg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럼 만약 문제에서 장력 구하라. 그러면 장력이 포함되어 있는 A에 대한 ma equal F나 B에 대한 ma equal F를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A는 ma equal T, B는 ma equal mg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MA는 F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르래가 있는데 둘 다 바닥에 닿여 있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A는 아래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고 B는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럼 좌표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A가 아래쪽으로 가속될 때 B는 위쪽으로 가속되니까 이렇게 세우면 돼요.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일단 중력이 이번엔 둘 다 운동에 영향을 주죠. 중력 둘 다 표시하고요.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실의 장력은 지금 무시무시한 도르래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력의 크기 같고 방향은 항상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TT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역시 펼쳐놓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랑 같아요. 스몰 m 질량이 스몰 m인 B와 질량이 라지 m인 A가 수평면에 연결되어 가지고 A를 오른쪽으로 라지 mg, B를 왼쪽으로 스몰 mg로 당기고 그 사이에 장력이 T가 걸리는 이런 상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 둘 다 플러스예요. 어떤 거? 어느 둘? 위로 플러스 아래로 플러스. 저 왼쪽 A는 아래쪽이 플러스, B는 위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힘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A에 작용하는 힘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셈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이제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럼 전체 방정식은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펼쳐놓는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러면 좀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 이렇게 두면 좀 덜 헷갈리죠.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펼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펼쳐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쪽이 플러스다. 이렇게 도르래 있는 부분에 좌표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러면 전체 방정식은 역시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m 더하기 ma는 mg 빼기 mg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MA 이꼴 mg 빼기 t가 될 거고 B는 MA 이꼴 t 빼기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보고 식을 세워. 부호 하나 잘못 적으면 이제 답이 틀리게 나와요. 네. 이제 그 항상 순서대로 일단 뉴턴의 운동 방정식 세우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빠짐없이 적어야 돼요. 그 수직 항력 있는지, 그리고 그 중력이 물체의 영향에 미치는지, 그리고 장력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힘을 다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 잘 잡아가지고 MA 꼴 F 써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팁은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먼저 식을 세워보는 게 문제를 풀 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문제를 그래도 하나만 풀어볼게요. 하나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올해 6월에 있었던 고위학력평가 5번 문제인데요.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하게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2초일 때 알차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 보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인데 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네.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매 순간 같습니다. 힘이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해보면 결국에 그냥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10N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30 빼기 20에서 10이죠. 4초일 때 속력 V를 구하라고 했는데 4초일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럼 가속도는 뭐로 구합니까? 가속도의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죠. MA 이꼴 F. 그럼 MA 이꼴 F 써볼게요. 질량이 2kg이에요. 가속도는 모르죠. A. F는 30 빼기 20에서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의 법칙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가 얼마가 되노? 오른쪽으로 5. 플러스 5니까 오른쪽으로 5m/s 제곱이 됩니다. 이게 5예요. 이게 기울기죠. 네. 기울기니까 요것분의 요거 하면 되죠. 네. 4분의 V. V가 됩니다. 따라서 V는 20. 20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에 0초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사실 순서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까지 다 배우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 알려주고 뭐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래프에서 보면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한번 잘 보면요, 속력이고 시간이잖아. 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네.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에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면 두 개의 물량을 곱해보면 돼요. 그럼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4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0에서 4초까지의 이동 거리가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V는 4니까 요 면적 구해보면 V가 4가 아니고 20이죠. 20이니까 얘는 4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삼각형이니까.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얼마 되노? 40이요. 40m가 되겠습니다. 40m. 틀렸죠.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니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시간에 그 좀 오른쪽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그래프로 분석하는 과정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가속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가속도로부터 임의 시간 t초 이후에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